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민간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것들이 항상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장 마지막 남아있는 지역사회복지 운동, 이번에 이제 또 한 문제가 나왔고, 나올 것에 다 나와줬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12장에서 이제 먼저 그 맵을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보니까 먼저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오죠. 두 번째가 사회복지관이 나오고 세 번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우선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알았죠? 이번엔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두 문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원래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잘 나오는데 이번에 개정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좀 안 내줬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죠.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애가 거기에 밑에 보니까 사회경제주체가 잘 나와요. 얘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 또 나왔어요. 이번에도. 알았죠? 항상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도 거기 지역자활센터, 그 다음에 뭐 지역아동센터, 그 기타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좀 건질만 하고요. 거기서. 자, 그러면 우선 사회복지협의회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자,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뭐다? 민간이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건 뭐다? 공공이죠. 공공. 알았죠? 그건 공공이에요. 공공기관. 여기는 지금 민간기관이에요. 알았죠? 민간. 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란 지역사회 안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 자, 다시 한번 각종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민간단체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연합체라고 되어 있지만 시설의 연합이구나. 단체의 연합이구나. 그게 바로 사회복지협의회구나. 그죠? 그러면서 상호 협력하고 조정하는 민간단체다. 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문제 나왔을 때 민간과 공공의 연계 틀렸죠? 자, 두 번째 OX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 법정단체라고 하면 맞아요. 법으로 정해진 단체. 민간단체인데 어떻게 법정단체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민간단체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얘는 2차적 기관 시설이다 해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은 1차, 2차, 3차로 또 나눕니다. 근데 어떻든 사회복지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를 협의 조정하는 곳이다. 자,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요. 법률은 항상 개정됩니다. 항상 매년 뭐 개정돼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온 법률 조문이 개정된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사회복지사법에서 개정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분명 밑에 보면 의무규정, 즉 중앙협의회, 즉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얘는 의무규정이고 본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이 시군구에 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이 이제 우리 실천론에서 실천 현장 분류에 보면 제가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공공기관과 이제 민간기관으로 나뉘거든요. 민간기관으로 나뉠 때 우리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얘는 시군구에 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지금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명칭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시군구에 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민간이고 얘는 공공이다. 이거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명칭. 알았죠? 근데 어떻든 이제 거기서 그 책에서 임의 규정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그 기억에 의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의무 규정이 이제 여기도 있고 시군구도 포함된다. 이렇게 아예 중앙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기초자치단체, 기초단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니은에 있는 임의 규정을 빼버리고, 의 규정을 얘를 지워버리고, 알았죠? 얘를 지워버리면 그러면 얘들이 다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그 아래 그 OX 문장 봐보세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그럼 이제 맞는 거죠. 옛날에 틀렸지만 그 맞는 걸로 바꾸세요. 동그라미 X를 동그라미로. 그리고 시도 시군구에 모두 의무 설치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거죠. 옛날에는 시군구는 임의 설치니까 그게 틀린 문장이었지만 지금 맞는 문장이니까 그것도 동그라미로 해야 돼요. 알았죠? 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보장 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까? 아니죠.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는 거예요. 자, 민관협력, 민관이 아니라 민간이에요. 민간. 민관 협력하지 않아요. 얘는. 알았죠? 민관 협력했던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였죠. 얘는 민간, 기구연합,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기관 아니죠. 민간이죠. 그리고 시군구에만 두는 게 아니라 중앙과 시도와 시군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림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과 시도, 시군구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래 보면 그림도 이렇게 바꾸세요. 그 의무 규정 있잖아요. 의무 규정. 그죠? 의무 규정이 거기 중앙과 그 다음에 시도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시군구가 있는데 임의 규정 지워버리고요. 여기 이걸 내려서 중앙, 시도, 시군구 모두 다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그 그림에 보니까 중앙과 시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독립법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독립법인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거기서 그 1998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998년에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앙사회복지협의회, 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회 개념이 아니에요. 알았죠? 독립법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 시군구도 독립법인이에요. 그러면 시군구가 만들어진 건 언제냐면 2003년이에요. 알았죠? 얘도 독립법인이에요. 근데 왜 제가 거기서 이제 시도만 얘기하고 있냐면 오른쪽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중앙과 시도까지밖에 안 돼요. 시군구까지 두지 않습니다. 근데 시도 단위에 있는 그러니까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중앙 공동모금회의 지회예요. 지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17개 지회가 있어요. 시도 지회가. 근데 공동모금회는 그런 거고, 근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가 독립법인화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시도가 독립법인화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나, 거꾸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시도가 지회라고 말을 하거나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교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 공동모금회에서는 중앙공동모금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도 지회장을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하고. 알았죠?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바꾸면 되고,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이제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봐보세요. 기능 보면 지역사회 복지활동 기능, 그리고 연락조정협의 기능, 즉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상호 간의 연락협력 조정, 그 다음에 보안 유지 기능, 그 다음에 국제교류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기능인데, 근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 사업법에 명시된 기능으로 보게 되면 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연계협력. 그죠? 그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대통령령은 시행령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이제 법제론 공부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니을 대통령령이 바로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행령 제12조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가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쭉 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전에는 그 동그라미 2번까지만 외우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20회 때 동그라미 3번의 내용까지 시험에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까지 알아야 하는데 동그라미 3번의 내용에서 제가 기역과 디귿과 니을과 미음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걔들을 굵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치읓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읍면동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어떻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려면 이제 거기까지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보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도 외워야 할 게 있는데요. 뭐 기억 니은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 이제 70년이 중요합니다. 거기 디귿. 70년에 1970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되었다. 명칭이.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 변경된 거 1970년 18회 시험에서 거기 OX 문장처럼 맞는 문장으로 나와줬어요. 알았죠? 그 연도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가 된 거거든요. 아까 그 규정 있잖아요. 개정됐다고 한 거. 그 조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이에요. 그 연도 중요하고 83년. 그 다음에 98년에 시도단위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화 됐다고 지금 아까 설명했고. 그죠? 그래서 OX 문장에 광역 지역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적 사회복지법인이 맞는 거예요. 시군구 거도 독립법인입니다. 근데 2003년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화 돼요. 알았죠? 당연히 독립법인이고요. 그 다음 이제 200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근데 그게 맞는 문장으로 그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맞죠? 자, 2009년입니다. 연도는 안 나왔지만 연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같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워야 할 연도는 70년, 83년, 98년, 2003년, 2009년까지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다시 한번 중앙사회복지협의회. 이게 바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 두는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군구 협의회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중앙과 시도는 15명 이상 30명인데 근데 시군구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인 거예요. 알았죠? 그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문 자체를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거기 OX 문장 보니까 관계법령에 따라 10명 이상 40명 이하. 10명 이상 40명 이하는 우리 지난 시간 누구였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였죠. 거기 10명 이상 40명 이하였어요. 그죠? 걔하고 지금 혼동시킨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10명 이상 40명 이하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끔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아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수가 또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수는 시험에 그간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다가 틀린 문장으로 집어넣더니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수가 10명 이상 40명 이하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 같이. 여기는 지금 15명 이상 30명 이하인데 시군구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다. 거기까지. 그죠? 이사감사 임기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이제 그 갑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를 보니까 회원의 회비,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이제 회원 구성은요, 이게 8회 때 거기 지역 상공인이나 경제인, 체육인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개를 해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회복지관이에요. 사회복지관을 보면 사회복지관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연역 보면 1906년에 사회복지관 사업이 태동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메리 놀즈 선교사님이 원산에 6평 정도의 초가집을 구입해서 반열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최초의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의 태동. 1906년 메리 놀즈의 반열방. 이게 그간에 안 나왔는데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메리 놀즈에 의해서 반열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22회 시험에 처음으로. 실천론에서 나왔던가요? 우리 이미 문제를 풀었던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맞는 문장으로 나와졌고, 그 다음에 21년 태화사회복지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정부 간행물에 보면, 정부에서 발행되는 이 간행물에 보면 1906년은 거기처럼 사회복지관 사업 태동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행보관이라고 하면은 태화사회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년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반열방을 최초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태화 여자관을 최초로 보고, 이것도 이제 서로 논쟁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렇지만 그게 뭐가 먼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냥 이제 1906년 메리 놀즈 반열방 좀 알고 계시고, 21년, 이 21년은 연도가 틀리게끔 나왔어요. 31년으로 막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1년 정확하게 외우시고, 대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56년 대학 56도 떠올리라고 했죠. 제가 56도 돌아서는 연락선마다. 그죠? 요거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게 이제 그 이화둥둥 춤을 췄다. 그래서 이화복지관, 이화여대대학교 복지관, 대학부설 최초. 그죠? 그다음에 이제 83년에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었고, 이때 국고 보조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죠?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국고 보조금. 그죠? 근데 국고 보조 사업 지침이 수립된 것은 86년이다. 86년도 외워야죠. 그다음 89년 주택건설 촉진법 외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97년, 2004년은 연도는 아니어도 되는데, 옛날에 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20%를 예산의 2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폐지되었다. 2004년에 이제 완전 폐지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예산의 20%를 자부담하지는 않는다. 알았죠? 그거 이제 뭐 어떻든 97, 2004년은 연도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 가지고 사회복지관 분야사업, 5대 분야사업이 3대 기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뒤에서 바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거기 연도가 맞는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2012년은 한 번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설치 운영 봐보세요.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OX 문장 밑에 봐보세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틀렸죠? 지방자치단체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운영원칙은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해가지고 뒤로 보면 중립성의 원칙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게 기출표기 많이 되어 있잖아요. 주로 이렇게 나와요. 사회복지관은 지역성, 전문성, 뭐 책임성, 자율성 등의 운영 원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알았죠?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문제에 나오지는 않고, 알았죠? 맞는 문장으로 주로 계속 나왔었고, 근데 중립성의 원칙 그 밑에 OX 문장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틀리게끔 냈던 거를 제가 넣어놨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든 사회복지관은 설립법인에 따라 정치 종교 활동에 중립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업 대상은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대상으로 한다면 틀리고,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사업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우선 사업 대상자가 그 니은에 나와 있는 바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래서 그 OX 문장에 사업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해서 실시 틀렸죠.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근데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맞는 거고. 우선 사업 대상자들이 바로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선 사업 대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몇 차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외우는 방법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아동, 노인, 장애인이 우리 분야론에서 그 가장 중요한 분야 세 가지가 바로 아동, 노인,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아동, 노인, 장애인 보면 거기 그 장애인 들어가 있죠. 나의 그 다음에 라에 보니까 아동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나의 그러니까 라의 아동 들어가 있고 거기 나의 장애인과 노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라에 보니까 아동 들어가 있지만 유아 청소년이 붙었죠. 보호 교육이 필요한. 그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나에 보니까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직업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자, 제가 한번 외울 거니까 한번 이렇게 외워보세요. 일단 가난한 수급자와 차상위자. 알았죠? 그 다음에 아동, 노인, 장애인이에요. 근데 아동에는 유아와 청소년이 붙어 있어요. 보호교육이 필요한.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직업 취업 알선이 필요한 자. 이렇게. 사람. 알았죠? 뭐 여기다가 뭐 복지관 후원자 막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는데 뭐 너무 쉽긴 하지만 어떻든 이게 몇 차례 나온 적이 있긴 하다라고 하는 거 우선 사업 대상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관은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공부할 게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은 본래 2012년 개정 전에는 그거 보니까 분야사업, 5대 분야사업이었어요. 자, 이거 잘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 본래는 5대 분야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3대 기능으로 변경된 거예요. 5대 분야 사업은 그거 보니까 자,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그 다음 교육, 문화, 그 다음에 자활, 교육, 문화사업, 그 다음에 자활사업, 그죠? 그 다음 이제 하나가 지역사회 조직사업이에요.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렇게 5대 분야 사업이었어요. 알았죠? 근데 3대 기능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바뀐 거고 여기 지역사회 조직사업 있죠? 얘가 지역 조직화 기능으로 바뀐 거예요. 지역 조직화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없었던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면 사례관리. 사례관리 기능. 사례관리 기능. 그래서 이게 3대 기능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게 언제라고요? 2012년이라고. 2012년 개정으로 바뀐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외워야 할 것은 자 이제 사회복지관 사업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거기 35조에 사회복지관 설치해가지고
지역 1번에 보니까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그죠?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사회복 서비스 연계 제공하는 사례 관리 사업. 그래요? 사례 관리.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 자원 관리 주민 조직 및 조직화 사업. 그죠? 조직화, 지역 조직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3번에 복지자원 관리 주민 교육 및 조직화 사업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조직화 기능 봐보세요. 그 표에. 그 사회복지사업법 그 조문 말고 그 바로 위에 보니까 지역 조직화 기능 있죠. 그거 보니까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게 지역 조직화 기능이에요. 알았죠? 법에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죠? 3대 기능으로 이렇게 법 조문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선생님들이 이제 외울 때 거기 기능 3대 기능은 무조건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분야 있죠. 표에서. 서비스 제공 기능에 보니까 사업 분야가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 지원 기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죠? 사례 관리 기능이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그죠? 그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이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이전 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사례 관리 기능이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별표 이 표가 사회복지사업법 이 별표 표가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사례 관리 기능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사례 관리를 2번째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능이 제일 위에 있게끔 해놨고. 알았죠? 어떻든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사례 관리 기능은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자, 사례 관리 기능은 어떻든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예요.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은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관리죠. 여기 2줄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일단 무조건 외우시고. 알았죠?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외워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세요. 반드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갔냐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가족 기능 강화는 더 있잖아요. 또 가족관계 증진 사업, 가족 기능 보완, 가정 문제 해결, 부양가족, 다문화 가정, 뭐예요? 다 가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어떻든 이게 다 가족 기능 강화 사업 분야에 해당되고 얘들은 모두 다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역사회 보호 있죠? 걔는 무조건 외우세요. 그 세부 내용까지. 급식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까지 외우세요. 자, 그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된 게 언제였죠? 198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만들어진 게 1992년. 그리고 이게 복지관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로 운영을 하다가 2010년에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없애고 거기 지역사회 보호사업의 그 7번에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 있죠? 이렇게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으로 아예 집어넣어 버렸어요. 뭐를?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그러니까 지금은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일은 누가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에서 사업 내용으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떻든 그게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가 거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는 보니까 다 교실 문화가 들어가 있고, 자활지원 보니까 직업기능훈련, 취업발전, 직업능력 개발이 거기 들어가 있네요. 사례 관리에서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는 내용이 없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역 조직화 기능에서 복지 네트워크 축에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 그 다음에 지역 욕구조사 실습지도.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실습지도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 네트워크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민 조직화를 보니까 주민복지 증진 사업, 주민 조직화 사업, 주민 교육이 들어가 있고, 자원 개발 및 관리에는 자원봉사자 개발 관리, 후원자 개발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사회 보호 세부 사업 내용까지는 다 외우기를 제가 권장하고요. 알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외울 수 있으면 거기 지역 조직화 기능에 복지 네트워크 쪽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관리까지 거기까지 외우세요. 그 세부 내용까지. 나머지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근데 반드시 필수는 지역사회 보호 그 세부 사항까지.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에서 그 세 가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그 다음에 자원개발 관리에서 그 세부 사업까지. 근데 주민 조직화하고 자원개발 관리는 그 명칭에서 그냥 다 나와서 그 세부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어 금방 알게 돼요.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이제 지역사회 연계, 지역 욕구조사, 실습 지도까지라고 하는 거. 제가 2교시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 3교시에서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조문을 보면 33조의 1항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즉 중앙협의회, 중앙사회복지협의회가 바로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즉 이건 시도협의회 및 그다음에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어떻게 한다? 둔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 지금 봐야 하는데 공동모금회에서 공동모금 의의를 보면 주민의 욕구, 즉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과 질적 제고 및 서비스 전달 효율성 확대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공동모금회. 특히 그 2번 짧게 별표 쳐보세요. 민간복지 자원을 동원하는 거예요. 민간 재원을 동원하는 것이지 공공재원을 모금한다. 공공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혼합재원이라고 해도 틀려요. 우리가 혼합재원이라고 하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합재원, 그것도 틀린다. 알았죠? 혼합재원. 적어놓고 X라고 적으세요. 혼합재원. X입니다. 민간 복지 자원 또는 민간 재원을 동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OX 문장 보니까 민간 재원뿐만 아니라 공공 재원까지 동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자, 그래서 자발적 기부 문화 정착,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정신 함양, 그다음 민간 자원 동원과 시민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운동, 즉 지역 사회 운동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지역사회 운동 활성화까지도 관련이 있구나. 그죠? 자, 그 다음 무분별한 자선 사업의 난립을 막고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모금 단체를 등장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자, 그리고 공동 모금의 필요성인데요. 산발적인 자선 모금 활동을 줄이고 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민간 자원을 동원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과 함께 나누는 삶을 증진시킨다.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자, 국민의 일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자, 그 다음에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 보다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 사회복지 전문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다. 그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재원의 확보, 자, 이웃사람과 상부상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기여한다. 자, 이것도 이제 과거에 나온 논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모금의 특성 보니까 민간성이에요. 민간운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옳게 나왔죠? OX 문장.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지역성, 즉 공동모금은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모금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자, 공개성, 즉 기부금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자, 협력성, 광범위한 분위기 조성과 전국적인 협조를 통할 수 있다. 자, 계획성, 자, 배분 신청 받고 이를 심사하여 배분 계획을 책정하고, 그죠?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그래서 모금 활동 계획성을 특성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복지 교육성, 모금 운동을 통해서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공동 모금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그건 그냥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공동 모금제 모금 방법인데, 자, 거기 1, 2, 3, 4번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모금액을 가장 많이 모금하는 모금 방법은 바로 기업 중심형이, 그거 보면
전체 모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모금액을 가장 많이 모금하는 모금 방법이다. 그죠? 그거 하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봐보세요. 특별사업형 있죠. 요거는 아예 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특별사업형이 뭐냐 도대체. 특별사업형은 거기 100만인 걷기 대회, 카니발, 오페라, 발레, 자선골프대회, 카드 발매 등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중심으로 모금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이걸 특별사업형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 다음 이제 배분사업의 종류. 이 배분사업의 종류는 외워야겠죠? 최근에도 좀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크게 먼저 신청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사업, 그 다음에 긴급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정기탁사업. 자, 신청사업, 기획사업은 또 이제 기획사업은 제한기획과 테마기획으로 나뉘고 있죠. 자,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인데, 우리 시험에 신청사업과 긴급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끔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네 가지죠. 신청사업부터 해서. 자, 그러면 신청사업은 뭐냐? 거기 보면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청사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끝내면, 거기 긴급지원사업은 재난지역에 긴급한 의료 및 생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배분해 주는 사업이에요. 긴급하게. 재난지역. 그죠? 그 다음에 지정기탁사업은 기부자가 지역 대상 사용 용도를 지정한 곳에다가 배분해 주는 거예요. 지정기탁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획사업이 있는데, 기획사업은 먼저 제안기획은요,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시범사업을 제안받아서 그 제안받은 사업에다가 배분해 주는 거예요. 테마기획은 공동모금회에서 테마를 정해요. 주제를 정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분해 주는 사업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배분 사업 한번 외워볼까요? 이제 신청사업은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분해 주는 거다. 그죠? 이제 기획사업이 있는데, 기획사업은 제안기획과 테마기획이 있다. 그죠? 제안기획은 선도적인 사업을 제안받아서 거기다가 배분해 주는 거예요. 테마기획은 공동모금에서 테마,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배분해 주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긴급지원사업, 재난지역에다가. 그죠? 마지막으로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지정한 지역이나 대상이나 사용 용도에 맞게끔 배분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자, OX 문장 봐보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취약한 사회복지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제를 정하여 사업을 배분하기도 한다. 그죠? 주제를 정해서 배분해 주는 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테마기획.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보게 되면, 먼저 최초 민간모금에 관한 법적 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부터 봐야 돼. 2번. 동그라미 2번부터 보세요. 1990년대 공동모금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출범했다. 자, 이거 연도 외울 때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아예. 자, 우리나라 1997년이면은요 IMF 때예요. 이때가. 지금 아마 제 강의 지금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 대부분은 다 이때를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97년 IMF. 자, 그러니까 이때 국가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사회복지 공동모금, 이때는 모금법이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어요. 이때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때 제정을 했다. 민간 자원 동원하기 위해서. 알았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법이 97년에 제정돼서 98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1998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이때.
이 법이 이제 제정되고 이때 시행되니까. 알았죠? 98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이거든요. 여기에 회가 들어가야 돼요. 현재는. 알았죠?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뀐 것은 언제냐면 1999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97년, 98년, 99년. 그래서 99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이다.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2011년에 전문 모금기관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규정이 됩니다. 지정기부금 모금단체가 아니라 법정기부금 단체인 거예요. 알았죠? 법정기부금 단체.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OX 문장 거기에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다 이렇게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지정기부금 모금단체가 아니라 법정기부금 단체이고요. 연도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1년 이렇게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조직인데요. 중앙공동모금회와 그 다음 이제 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공동모금회, 그 다음 이제 17개 시도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공동모금회 임원의 임기는 3년 그리고 1회에 하나여 연임이 가능하다. 그죠? 3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3년입니다. 네. 그리고 분과실행위원회가 있어요. 분과실행위원회가 4가지 실행위원회가 있는데 모기배는 홍색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모기배는 홍색이다. 모기배는 홍색이다. 모기배는 피 빨아먹었으니까 불굴 홍자, 홍색이다. 이렇게 이제 모금, 기획, 배분, 홍보 이렇게 4가지 분과실행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OX 문장 맞게 나왔죠?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를 수행한다. 자,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니까 지회장의 임면을 하고 있네요. 지회장을 임면이니까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하는 거예요. 임면이니까. 그죠? 임명, 면직. 그죠? 임명과 면직. 네. 임면이니까 임명과 면직. 이사회 의결사항. 자, 지역 공동모금회 지회가 있죠. 17개 시도 지회거든요. 독립법인 아닙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시도. 얘는 시공구는 없어요. 시도까지밖에 없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회 설치는 거긴 지회는 연맹 형태의 독립적 지위가 없으므로 중앙 공동모금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OX 문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역별로 독립법인화되었다. 틀렸죠. 독립법인화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이죠. 시도, 시군구 모두 다 독립법인이다. 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아예 넣어놨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법제론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에도 출제가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법제론에서도 이게 아주 잘 나오는 법은 아니에요. 근데 아예 안 나오는 법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2순위 정도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이 법제론에서. 자, 근데 지역사회복지론에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는 것이 더 좋으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목적을 보면 제가 그 법률 내용 분석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언제 일부 개정돼서 언제 시행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죠? 2019년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그 목적 보니까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 자, 그 다음에 기본 목적 보면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조성된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배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그죠?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립인데요. 이거 자, 아까 98년부터 설립했다라고 되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OX 문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다. 맞는 거죠. 그리고 3항 보니까 모금의 정관을 작성하여 모금에는 정관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등기함으로 설립되네요.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네요. 인가. 예. 그 4조에 보면은 법제로는 11회 때 22회 때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그 앞에 19, 2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역사회복지론 19회와 22회 때 나왔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이 법조문은 제가 우리 3교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두껍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뒤에 법률이에요. 법률 다. 법률이고 법조문은 사실은 그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다 보면. 그리고 그 앞에다 다 기출표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나온 조문을 공부를 해야 돼요. 법제로는. 그래서 법제론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온 조문들을 잘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 공동모금에는 뭐라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보니까 5조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20회 때 나왔고 법제론에서 7회 때 나왔던 거네요.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공동모금 재원의 운영 및 관리, 지회 운영. 지회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죠? 모금회에서 그러니까 중앙공동모금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자, 임원, 회장 1명, 부회장이 3명이네요. 자, 이사가 15명 이상 20명 이하네요. 자, 이게 보니까 20, 22회, 법제론에서는 9회, 17회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감사 2명이고요. 자, 임원의 임기가 3년이네요. 그 다음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조직. 사무총장 1명,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사무총장 1명, 그리고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자, 그리고 분과실행위원회, 아까 모집에는 홍색이다. 4가지가 있고요.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것도 이제 법제론 22회 때 나왔어요. 근데 다만 이제 모금분과실행위원회하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 거기를 논점으로 삼아서 틀리게끔 나왔네요. 보니까. 그죠? 분과실행위원회는 본래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인데 모금분과실행위원회하고 목이 배니까 모배, 여기하고 여기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서조항, 다만 그걸 가지고 장난쳤네요. 그죠? 거기 OX 문장 보니까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 틀렸죠?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그다음 분과실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과실행위원회 위원. 자, 그다음에 지회. 모금회는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자치도, 결국 어떻든 시도입니다. 시도 단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회를 둔다라고 하는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회를 둔다. 자, 그다음에 지회관리, 거기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회관리. 지회는 중앙공동모금회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왜? 지회니까. 그런데 거기 1항이 중요해요.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공동모금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항에 지회에서 조성한 모금재원은 해당 시도의 배분 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앞서 그 공동모금에 있어서 그 특성에 보면 지역성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든 이제 그 해당 시도에서 그러니까 시도 지회에서 조성된 공동모금인 재원은 해당 시도의 배분 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그리고 재원에 보니까 기부금품,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자, 그 다음 복권 기금법 제에 따른 배분받은 복권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이게 다 공동모금에서 재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그다음에 그 기부금품의 모집인데요. 연중 기부금품 모집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집중모금도 가능해요. 연중모금 플러스 집중모금 다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18조에 이 복권의 발행 있죠? 공동모금회가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누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거기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고, 이것도 주문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한 번만 나온 것들은 이제 3순위로 본다면 이렇게 이 정도 나온 것들은 2순위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많이 나왔잖아요. 4번이나 나왔어 보니까. 모금창구 지정도 이것도 지금 뭐 3번이면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 자,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배분 기준.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대상, 배분 한도액, 배분 신청 기간 및 배분 신청서 제출 장소, 배분 심사 기준. 근데 그 OX 문장 보면 배분 신청자의 재산, 이걸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었어요. 이때 이걸 물어봤더니 아예 한 문제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나왔네요. 보니까 거기 27조 봐보세요. 27조가 여러 번 또 나왔는데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 대상자,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정위탁 사업이 있었죠. 자,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동일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유사명칭 사용 금지죠. 자, 33조 보조금 등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처음에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인데요. 일단 지금 공동모금회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죠?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건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나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의 개요, 직접 서비스 기관이다. 이거 민간 자활사업 실시 기관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공공기관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민간기관이에요. 민간기관. 그죠? 자, 거기에 추진 경과 그 96년 이제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자활센터가 이게 자활구경기관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게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바뀐 게 2006년이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보면 지정 대상에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등 그리고 비영리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를 지정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거기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원칙, 이게 7회 때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 자활사업으로 가보면 자활사업의 자활사업의 주요 영역 봐보세요. 자활사업의 주요 영역 중에서 95년, 96년에 보니까 자활지원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자활지원센터. 양가로 2번에 추진경과의 기억이 있잖아요. 96년에 시범사업, 걔가 바로 자활지원센터예요. 그렇죠. 거기 자활지원센터 한번 적어보세요. 96년 시범사업에다가. 그러다가 자활후경기관에 관한 규정이 처음 도입된 것이 생활보호법 97년이에요. 그러니까 97년에 이제 자활후경기관이라고 해서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었던 거예요. 97년에. 그러다가 거기 3번에 이 자활후경기관이 2006년에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OX 문장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이에요.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예요. 민간이 아니라 민관. 알았죠? 민간이 아니라 민관입니다. 민간이 아니라 알았죠? 민과 관. 민간과 관이니까 공공이죠? 민관 협력체계인 자활기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006년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건 참조하시고요. 거기 2012년 광역자활센터 이제 또 많아지게 되고 이게 가령 10개였을 때 13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자활센터는 현재 몇 개다? 16개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시도에 둡니다. 시도, 광역이니까 시도. 자, 그 다음에 거기 2022년 자활장려금 별도 지급이 종료되었습니다. 생계급여에 소득공제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종료가 되었고 자, 그러면 거기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요. 조건부 수급자도 참여가 가능하네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니까 차상위자도 참여가 가능하네요. 5번에 보면 그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요. 거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예요.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부 수급자들은 자활사업을 불이행하게 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참여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계급여를. 그러니까 의무 참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알았죠? 이 사람들은 참여를 해야지.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강제로 참여하게끔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되기 때문에 참여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계급여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 말고도 일단 차상위자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반 수급자들이 당연한 거고 차상위자도 들어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자활사업 프로그램. 자활근로사업이 거기 사업의 유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그 뒤에 전국 표준화 사업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우리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는 않은데 근데 거기에 사업 유형에 근로유지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예 한 문장으로 10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제 자활기업 봐보세요. 자활기업은 본래 자활공동체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거예요. 2012년에.
근데 이 자활기업은 거기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2인 이상의 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자.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자가 협력해서 만든 업체. 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업체를 자활기업이라고 한다. 자활기업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회 경제적 기업으로서의 자활기업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 자활기업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니까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연역을 보면은요. 옛날에 이제 자활 공동체였는데 이제 그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를 하긴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OX 문장 봐보세요. 거기 이제 옛날에는 그 OX의 자활 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조문이. 근데 2인 이상을 빼버린 거예요, 거기서. 근데 1인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인 이상도. 그죠? 2인을 빼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은 어떻든 1인이 아닌 2인 이상이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법조문은 이제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 그 조문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게 조문이잖아요. 아까 지금 위에 박스에 18조의 2항에 1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활기업의 설립 인정 요건을 보면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법은 지금 2인을 빼버렸지만 어떻든 2인 이상이 되줘야 돼요. 왜냐하면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 창업으로 관리를 하고요.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의 조직 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여야 하고요. 자, 자활기업 지원 요건에서 보면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만으로는 5분의 1 이상이어야지 돼요. 반드시. 그렇죠? 거기까지 좀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암기할 게 좀 많죠. 그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온 적은 없고 거기 인정 요건에서 아니 그 지원 요건에서 그 가번 있잖아요. 그거는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활근로소득 공제제도가 있어요. 자활근로소득 공제 사업. 이게 이제 자활장려금이었는데 자활소득 공제입니다. 거기에 니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 시에 소득 인정액에서 이 소득 인정액을 따지거든요. 소득 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게 이제 공식을 나중에 외워야지 돼요. 이제 우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근데 그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산정할 때 소득 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소득 인정액 산정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제가 이거 많이 그릴 건데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선을 그었어요. 이게 빈곤선이에요. 빈곤선이면 우리나라 이제 소득 인정액을 따져요. 여기 소득 인정액, 즉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요. 조사를 해서.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여기야. 여기면 이제 그 기준선만큼 이만큼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 자활 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자활 소득 100%를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하지는 않고 그 중에 30%는 공제한다 이거예요. 빼고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자활 소득 공제예요. 알았죠? 예. 자, 그다음에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있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는 지금 이제 희망저축계좌, 그다음에 이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그다음에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그 세부 내용까지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거기 희망저축계좌, 그다음에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로 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알아야 할 것이 먼저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민간 차원의 이제 공부방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시켰습니다. 아셨죠?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했다. 그래서 2004년을 외워야지 돼요. 2004년 연도 알고 계시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만들어진 것은 2004년이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있잖아요.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 내 보호 개념, 보호 기능이 있네요. 보호.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까지.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면 5대 영역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는 보호 프로그램만 제공한다 해서 틀리게끔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원봉사센터 있죠?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이제 우리가 또 법제론에서 공부를 또 하는데 여기다가도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법제론에서 나온 조문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아동센터, 이 자원봉사센터 이 법률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는 이 조문만 좀 또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어야 하고 법제론에서 이제 법 조문 나왔던 것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잘 나오는 법은 아니에요. 법제론에서. 하지만 이게 사회복지 관련법으로서 이게 지금 나왔던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나왔던 조문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자원봉사센터가 뭐냐.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자,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 자원봉사자를 공급한다 하는 거. 자, 넘겨보세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인데요. 보니까 6회, 10, 11, 14, 16, 19 이렇게 나왔네요. 법제론에서. 그죠? 법제론에서. 그래서 거기 일단은 그 기본 방향에 보면 거기에서 2번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다 비집단성 또는 무차별성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고요. 그 4번에 보니까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주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자원봉사센터 거기 지금 아까 정의 내렸던 그 조문이 그 3주에 자원봉사센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5주에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센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7주에 보면 공명선거운동은 가능해요. 그 12번에 보니까 공명선거운동은 가능하죠. 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이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관장부처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현재는 이제 국가기본계획이 지금 거기에 5위 코스업에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4차 5개년 국가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11조의 3항 학교, 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조에 보면은 자원봉사자의 날을 12월 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2월 5일. 그래서 이거는 1, 2, 5세예요. 그죠? 1, 2, 5세요. 10, 12, 오세요. 12, 오세요. 1, 2, 오세요.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는데 나중에 법제론 공부하면 외워야 할 날짜들이 있어요. 법정 기념일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암기법 다 정리해놨어요. 거기서 보면 됩니다. 16조 국유, 공유재산에 사용해서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 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있네요. 자원봉사단체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19조가 결국 이제 이 조문이 필요해요. 이 조문. 그거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운영하여야 한다.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법인으로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라.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 2항 보세요. 1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즉 이 경우에 이렇게 법인으로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 2항에 보니까. 그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는요. 이것도 이제 직접적 서비스 실천 기관입니다. 얘는 직접적 서비스 실천 기관. 그런데 그 전개 과정 봐보세요. 우리 역사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된 거 언제? 197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 그죠? 노인과 장애인 분야에. 그리고 1992년에 전국에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되었다. 92년에. 그죠? 근데 2010년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 즉 우리 사회복지관 사업에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 있었죠. 서비스 제공해서. 그죠? 즉 복지관 사업의 하나로 얘가 흡수되어 버렸다. 알았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부서에서 이제 이 일을 맡고 있는 거죠. 옛날에 센터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센터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알았죠? 그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이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하던 역할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흡수되었다. 어쨌든 그런 일을 이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부서에서. 자, 그다음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얘는 기출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가정위탁지원센터.
거기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지문을 제가 거기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일시적으로 이제 맡아주는 겁니다. 거기 개념에 보면 어떤 계획된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대리 과정에 의한 보호를 얘기한다, 말한다, 그죠? 그래서 그 목적에 보면 그 아이가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과는 다르죠. 입양은 이제 법적으로 아예 친권 관계를 갖지만 여기서는 위탁보호 가정의 대리부모는 위탁보호 아동과 법적 친권 관계를 갖지는 않죠. 그죠? 자, 이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빼겠고요. 거기 사회적 경제 주체로 갈게요.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는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가. 그렇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 보면 이제 사회 경제적 개념이 뭐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안 모델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이다.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에서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호혜적인 경제활동 조직이다. 다 맞게 나왔죠. 정의에서 지금 나온 거죠. 그거에. 자, 근데 이 사회 경제 주체 넘겨보면 양가로 3번 봐보세요. 사회 경제 주체의 영역에 보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거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 경제 발전 과정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이번에 2007년에 일단은 99년에 국민초생활보장법 이때 이제 자활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자활센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기업도 이 사회경제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루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특히 그 이번에 보면 9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되었고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또 제정되었고요. 2010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또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사회적 기업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게 중요해요. 세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사회적 기업 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제정됐다고 했죠. 근데 이 법에서 사회적 기업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자, 그 밑줄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구나. 어디서? 사회적 기업에서. 지역사회 또 공헌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네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네요. 영업활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하네요. 그죠? 자,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재화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자, 근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는 점에서 이제 영리기업과 이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걸 보면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조직 형태는 거기 이제 인증 요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한다. 고용,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또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죠. 자, 조직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또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 그 세부 내용이 이제 또 넣어놨는데 가로 열고 거기에 정관은 그죠? 정관도 지금 갖추도록 되어 있죠. 정관이나 규약을 갖춰야 하고. 자, 이윤의 활용.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윤 활용이 제한되어 있네요. 근데 OX 문장. 사회적 기업은 이윤 창출이 제한되어 있다. 이윤 창출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윤 활용이 제한되어 있네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이윤 활용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거의 이제 저성장 양극화 등 시장 경제 문제를 보완하여 공동체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 마을기업이 뭐냐? 개념 보면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한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역 주민, 지역 자원, 지역 문제, 지역 공동체 이익, 그 다음에 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마을 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맞죠? 맞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정의에서 지금 나왔는데, 자, 거기 마을 기업의 지정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마을 기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도에서 추천한 기업을. 거기 추진 근거는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이제 올해 것도 시행 지침이 올라와져 있는데, 어떻든 이 마을 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현재까지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근거 법률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법이 2013년에 이미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마을 기업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2조에 보면 이건 국토교통부 이제 소관 부처인데, 마을 기업이 거기 제2조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럼 맞아요. 알았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법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시행 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한다는 것. 그래서 거기 행정안전부로 현재까지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근거 법령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전공 서적들을 가져다가 이대로 그대 했는데, 근거 법령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거 제가 수정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 주요 전공 서적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일단 넣어놨는데, 근거 법령 있다 없다? 있다. 알았죠? 있고, 다만 시행 지침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한다. 아까 그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마을기업 조문은 그게 다예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에. 알았죠? 거기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 이제 창업 운영 지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다라고 하는 내용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행지침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근데 거기 시행지침에 보면 시도에서 추천한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OX 문장,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마을기업의 운영 원칙들이 쭉 나와 있고요. 마을기업의 요건들이 나와 있네요. 요건들. 일단 공동체성, 운영 원칙하고 그 다음에 지정 요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운영 원칙에 따른 지정 요건.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해야 하고,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해야 하고, 그 지정 조건에 보니까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운영 요건도 있고 한데 거기 이제 공공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 지역성, 동일한 생활권, 즉 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다음에 기업성, 마을 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재정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 OX 문장에 보면은 마을 기업은 회원 위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공공성에도 보면은요. 공공성에도 그 4번에 보면 마을기업 설립 과정에 지역 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이 지정 요건이나 운영 요건까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리를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거꾸로 이걸 뒤집어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알았죠? 또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나왔던 내용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거기 OX 문장 그 문장은 맞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우리나라 2012년에 제정됐거든요. 연도 알 수 있으면 좀 외워놓으면 좋고요. 이게 물론 맞는 문장으로 그냥 나와줬었는데 근데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거기에 정의를 봐보세요. 협동조합이 뭐냐?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생산, 판매. 구매, 생산, 판매니까 이윤 창출이 가능한 거네요. 그죠?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 지역 주민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그냥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조에 보니까 그냥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2장에 설립신고를 보면 그냥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서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58조에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을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고. 그래서 거기 그 15조의 OX 문장 보니까 협동조합 설립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그죠? 발기인은 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 모두 맞게 나왔죠. 그죠? 자, 그게 나왔어요. 그게. 그 조문들이. 자, 그러면 이제 제 13장으로 가서 마지막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인데요. 여기서 이번에 또 한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13회 때만 안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민주적 조직운동이다. 그 다음에 복지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즉 복지권 확립운동이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이다. 그 다음에 자원동원운동이다. 자,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주체는 거기에 사회복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무자,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 모두 다양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특징 보면 의도적이고 조직적 활동이고요.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의 활동에 나면 틀리는 거예요. 사회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실무자, 전문가, 넓게는 거기에 지역사회 활동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오히려 지역사회 그 활동가들이 더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시민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 전체 기반을 둔 포괄성이다. 그러니까 거기 중요한데 계층적 기반이 노동운동, 민중운동과 같은 제한적 계층이 아니다. 지역사회 주민 전체에 두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민중운동이다. 그럼 틀립니다. 또는 이제 노동자, 장애인 등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 틀렸고. 또는 이제 계층적 기반이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과 뚜렷하다. 그러면 틀리고요.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도모한다. 자,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필요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결정의 영향,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등이 이제 필요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인데요. 주민 참여에서 자, 개념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주민 참여라고 하네요. 근데 거기 주민 참여에 이제 순기능과 이제 역기능이 있는데요. 아렌슈타인이 이제 주민 참여 8단계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8단계를 외워야지 돼요. 이번에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나와줬어요. 역시나 쉽게 나왔죠. 거기 보면 그 주민 참여 단계에서 그 표를 봐보세요. 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일 위에 보니까 비참여, 아래 두 가지는 비참여, 그 다음에 위에 세 가지는 형식적 참여,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또 주민 권력. 그죠? 그러니까 주민 참여 정도가 높은 거예요. 제일 위에가 주민 권력이. 그래서 이제 총 8개인데 제가 암기법 넣어놨는데 남북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조치로서 정상회동 위주로 한다. 조치는 정상회동 위주. 이렇게 조치 정상회동 위주. 이렇게. 예. 뭐 이게 암기법에는 남북 간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러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조치 정상회동 위주. 이렇게 하고 아래 조치. 여론 조작과 대책 치료. 요거는 비참여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동, 정보 제공, 주민 상담, 주민 회유. 이 세 가지는 형식적 참여고, 그 다음에 협동 관계, 권한 유임, 주민 통제는 주민 권력이다. 자, 거기까지도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내용까지 알아야지 문제가 풀려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권한 유임 봐보세요. 16회 때.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하여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답은 권한 유임. 알았죠? 그래서 거기 주민회가 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론조작도 17회 때 나왔고. 또 각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고, 거기 이제 형식적 참여, 고르시오. 뭐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 위에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 권력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좀 우리가 훑어보면 그 여론조작 보면 행정과 주민의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일방적이네요. 자, 근데 대책치료. 주민의 욕구 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반적 지도에 그친다. 이거는 비참하다. 자, 근데 정상회까지 보면 주민이 정보 제공은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관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정보 제공만 하네요. 주민 상담.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 단계다. 자, 주민회의.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 거기까지 형식적 참여고. 자, 협동관계.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한다. 협상할 수 있는 협동관계네요. 자, 권한유임. 주민들이 강력한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그죠? 주민들에게 아예 권한이 유임됐네요. 자, 주민통제. 주민이 스스로 위반하고 결정에 집행 그리고 평가 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해버리네요. 주민통제. 그게 바로 이제 주민 권력에 해당돼요. 어떤 좀 유효줄 수 있겠죠? 거기 조작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5단계 그 예를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거 뭐냐 또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주민회유. 자, 그 다음 정말 마지막이네. 이제 이게 21회 때 삐껴 나왔었어요. 이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삐껴 나왔는데 21회 때 그러니까 기출 빈도 21회 때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한 문제가 이게 나왔습니다. 거기도 보면 주민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이 지역 사회 복지 실천에 참여하는 것에는 참여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민의 참여는 단순한 지역의 정보를 접하는 수준에서부터 기획과 집행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단계까지 다양한데, 그거 보면 이제 단순 정보 수혜자, 이 참여 정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이게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제 조직 대상자, 자문 담당자, 계획 단계에까지 참가하고 의사결정까지 지니게 되고, 그 다음에 기획과 집행에서의 책임과 권한 부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까지 가는데, 그 위로 갈수록 높은 거죠. 참여 정도가. 아래일수록 낮은 거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순서 정도로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두 손으로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